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4월 6일은 최소한 저희 국민TV, 국민라디오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뉴스K가 저녁 7시로 2시간 당겨져서 방송이 됩니다. 적은 인력으로 2시간 당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2시간 당기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겠지만요. 실제로는 제작 시간이 2시간 더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인력이 풍부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력이 거의 한계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가급적이면 인력 충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한 두어 달은 적은 인력이 7시로 당기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9시, 8시의 다른 방송을 피해서라기보다는 굳이 경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튼 7시로 당김으로써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뉴스K 저녁 7시부터 방송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6시 50분 동안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보이는 라디오가 방송이 됩니다. 다만 청취자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실 점은요. 그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oneair.국민.tv로 oneair.국민.tv 맞나? 여하튼 예, oneair.국민.tv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건데요. 보이는 부분, 즉 비디오 부분의 그 실시간 스트리밍은 예, 팟빵에서는 트래픽 과다. 그리고 특히 6시부터 7시 사이가 가장 그 팟빵의 이 사용자가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렵다. 사실 저희들 다 공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서는 오디오 서비스만 됩니다. 예전처럼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oneair.국민.tv로 접속하시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타임즈도 아침 10시부터 1시간 동안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아마 또 제 방송을 특히 시간 맞춰서 들었던 분들은 아마 10시 반쯤 중간에 청취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10시에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계속 틀어놓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적은 인력 하니까 맨날 하도 이제 그런 얘기해서 약간 지겹긴 합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게시판을 보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게시판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분의 글을 쭉 검색해 봤더니 좋은 건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 방송 시간에서 좋은 건의라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개표 시스템 개선 캠페인을 한번 뉴스K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7시부터 방송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게다가 적은 인력으로 하기에 다른 캠페인을 하기에는, 캠페인이라는 게 일종의 집중 취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인력이 아마 올해 중으로 좀 보강이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준비를 해서 선거가 있는 내년 초에는 한번 시도해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도국과 제작국에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민TV 100만 조합원을 향하여라는 구호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요. 국민TV 100만 조합원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축소 경영을 하고 있고, 이 속에서 보이는 라디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번 꺼내봤더니 지금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두어 달 정도 지금의 변화가 안정이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재정도 아마 2달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으로 이런 구호를 모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와 뉴스 공급 계약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파와는 비공식적으로 합병 제안을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 교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성의를 가지고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일정한 그 제작비 지원이 따라야 되는, 즉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시도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안정되는 올해 말쯤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추진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 저희 사실 국민 카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적자입니다. 인건비 그 밖에 뭐 임대료 관리비 거의 1년 넘었죠. 2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 카페는 카페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조합원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는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면은 망하기 전까지는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국민 카페 온회의 제호를 빌려달라는 그런 요청은 몇 군데 있어가지고 현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준조합원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작년 이사회 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법률적인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맡긴 결과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준조합원 제도는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놓고 접은 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또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요. 쇼핑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어디 다른 유사한 그 업체에서처럼 기자가 직접 검증하는 이런 저희 국민TV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들은 검증단을 만들어서 지금 검증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영석 타임즈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좋은 얘기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지금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다른 대한매체보다도 강한 점은 바로 28,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합원들이 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데요. 현재로서는 사무국이나 기타 라디오국, 보도국, 제작국의 역량이 미치지 못해 조합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100% 수렴하지 못하는 점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되면은 사무국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김용민 국장이 지금 휴직입니다. 휴직인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부 프로그램을 집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김용민 국장의 휴직의 전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건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치 토크를 위해서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못해서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요구가 있으면은 번외편을 만들어서 생방송은 못하더라도 뭐 팟캐스트에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요구를 하는 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역 행사가 있는데 뭐 초청을 해서 그런 토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편집해서 팟캐스트에는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연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편성에서는 일단 빠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건데 사실은 국민 라디오 시작하기 전부터 했었죠. 그래서 또 역사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고요. 경영국장이 다시 복귀하면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설은 접고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김효진 PD 오늘 첫 토픽은 뭡니까? 네. 내일입니다.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내일 하루 하죠? 네. 예.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기어코 열립니까? 결국 열립니다. 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0여일 만의 일이고요.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요거 축소 은폐한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 사법 정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뭐 불행인 거 하루 이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기를 권고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바로 내일이 청문회 날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기어코 청문회에 나오겠다면 철저히 검증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청문위원들은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박종철 씨의 죽음에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박상옥 청문회, 한국 민주주의 같이 지켜내야.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특히 고문치사 사건 때 수사팀의 말석 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석이라는 것이 면죄부의 필요 충분 조건일 수는 없겠죠. 직급이나 임관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박 후보자가 외압을 알았건 몰랐건 최소한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은 분명해진 터져 이미 그리고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도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을 불구속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자성도 없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동의 과정에서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무리를 빚은 일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사안입니다. 폭력과 야만과 허위에 죽음으로 맞서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박 후보자가 대법원에 입성한다면 민주화에 헌신한 영령과 그 가족들을 대할 낯이
없게 될 겁니다. 예. 경향신문 사설이 맞다는 얘기야. 뭐 얘기하면 입맛 아픈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예. 우리가 얘기해도 물론 이제 정권의 보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권이 과거 박정희 때처럼 몰래 영장도 없이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은 최소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이명박근혜 시대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기인데요. 이 공기는 아시다시피 87년 6월항쟁에서 비롯된 겁니다. 6월항쟁의 촉발이 바로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었고요. 물론 뭐 직접적인 촉발은 이한열 군의 체류탄 사망이었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87년 체제를 만든 그 기반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의 사설은 그 박상옥 씨가 말석 검사의 건 아니었던 간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올바르다. 뭐 맞는 이야기죠. 절대 저는 안 물러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유신에 대한 비판, 아버지에 대한 비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만약 유신을 재현할 수 있다면 의당 그렇게 했겠지만은 사실 뭐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층부나마 그렇게 바꾸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입 꽉 다물고 청문회만 통과해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당에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장에 양승태가 있고 신영철이가 이명박 때 대법관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상호이가 거기 한 자리 더 더한다고 해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겠느냐. 그리고 87년 체제의 의미를 갖다가 알겠느냐. 오히려 87년 체제를 부인하고 87년 체제라는 게 사실은 박정희 체제의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전두환 체제가 박정희 연장 아닙니까? 사실 박정희가 죽고 나서 권력을 만약 장악한다면은 삼김 중에 한 명이 했어야죠. 근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군바리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군발이죠. 군인도 아닙니다. 저기 전두환은 이등병일 거예요, 아마. 예, 저기 광주 학살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권력을 탈취한 인간 아닙니까? 예. 저기 전두환 체제에 대한 결국은 시민들의 항쟁이 이 87년 6월 체제로 나오게 된 건데요. 예, 뭐 말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정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최소한 상층부에서라도 유신을 재림시키고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를 응징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응징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이 정권의 정가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종북, 좌빨 뭐 이런 공세에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노년층들이 부안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김민기 선생 우리 DD쇼 김민기 드러머 선생님 말고 아침 이슬 김민기 선생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예, 아이고 김민기 선생 보니까 예. 술을 많이 드시니까 역시 얼굴이 그렇게 많이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옛날가 김민기 선생이 자기가 주관하는 공연에 관한 홍보성 인터뷰나 이런 것도 잘 안 하지만 물론 특히 자기 옛날 얘기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인터뷰는 절대 안 하기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셨다니까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부른 그 노래들 때문에 어디를 가도 기관원들이 몇 명씩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그래서 길 가다가 친한 친구를 만나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했던 그런 어목했던 이야기 수시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박정희 때 얘기지. 예, 강목으로 전두환 때도 그랬지. 했던 계속 걸쳐서였겠죠.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예, 그때를 긍정하는 신호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
역사를 라는 거꾸로 생각을. 되돌리고 싶은 거지. 예. 참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혹은 자기 체제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영장도 없이 쭉 패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고문하다가 죽이기도 해서 그 실종된 사람들도 아마 그 제대로 안 밝혀졌을 거예요. 실종자들이 진짜로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군 입대한 이른바 녹화사업 예. 희생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시대를 바로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라든지 규칙이 사라지고 오로지 독재자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 바로 박정희 시대였죠. 전두환 시대였기도 했고요. 그런 야만의 시대가 87년 6월 체제에 의해서 시민들의 항쟁에 의해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자유로운 공기는 전적으로 그때 그 시민들의 이 땀과 노고에 의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로 되돌리고 그때의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축소 수사했던 그 수사팀의 말석 검사가 지금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마디로. 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참. 내일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청문회에서 좀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란 또 쉽지는 않겠죠. 예, 아무튼 뭐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은 정말 거꾸로 박정희 시대를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정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 3일 발표했죠. 해외 자원개발 사업 감사 결과 이게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자원 외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네. 뭐 부실을 예상하긴 했지만 감사원이 밝힌 실상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조 원을 더 손해볼 수 있으리란 전망에선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세월호 인양하는데 1,000억 드네, 2,000억 드네, 3,000억 드네 하면서 보수 여권은 인양하지 말자고 외치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수십조 원이래. 수십조 원. 예. 나원 참. 현실이 이런데도 예. 행정부를 감시 또 견제해야 할 국회에선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종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아니 국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야당은 어떻게든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치권 일각. 예. 새누리당이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그리고 예. 새누리당도 웃기는 인간들이야. 대통령은 지금 해외 자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원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정작 국회에서는 친이계들이 그 국정조사 특위의 예. 위원들을 갖다가 장악해가지고 어떻게든 저 이명박이 못 나오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또 한마디 하긴 했어요. 내가 나가겠다. 내가 MB 옛날에 나와라. 그 얘기 다시 했잖아. 한번. 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던가 정치 토크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문재인이면 난 나가겠다. 나와라. 하라고 했더니 그게 좀 늦게 전달됐나 봐. 아니 이리 되면은 예. 결국은 이제 조건부로 했던 놈들이 이제 무슨 변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해질 거예요. 김무성 대표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정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이명박 출석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아 국회 다수당이 막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다수가 되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국민 지소만 없으면은 다수의 폭력. 그렇죠. 자, 한결의 사설로 돌아가서 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원 발표로 더욱 필요해진 자원 국정조사라는 제목입니다. 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은요. 네. 2003년 이후 석유, 가스, 광물 자원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액수 31조 4천억. 예. 그런데 앞으로 34조 3천억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회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MB 때 투자한 액수가 31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계약 관계 등에 의해서 34조 3천억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전망, 난망하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요. 투자가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31조 4천억 원 가운데
예. 2003년 이후에 31조 4천억 원이니까 그 부분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 31조 4천억 2003년 이후에 투자된 요 돈 가운데 2003년 이후면은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야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그렇죠. 때 합쳐서 31조 4천억이 들어간 거라고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투자분은요. 3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10%네, 10%. 예. 나머지 27조 원은 90%.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것은요.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핵심 쟁점이죠.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겨레 사설이 제대로 썼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인 거예요. 예. 아니 물론 저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언론들이 잠깐 보면은 아주 두루뭉술으로 그냥 잡아 조지는데 그건 아주 부당한 비판이에요. 여야 정치권. 그렇죠. 여야 정치권이 국정자원 조사 특위를 망가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쓴다고. 왜 여야 정치권이야? 새누리당이 망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모든 국정조사를 망친 거는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또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누가 될까 봐서 결사적으로 막았던 게 바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새누리당 때문에 잘못된 거지 왜 국회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방금 해요. 말씀하신 건 팩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도 사실 이번 이 조사도 조금 불순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이 MB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국면에서 조사를 한 건데 참여정부까지 일단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탈탈 털었더니 그렇죠. 겨우 3조 나온 거야. 3조 나온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예. 예. 자,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를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형 이상득 전 의원, 또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해외 자원 개발을 해왔으니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나와라. 이렇게 우겨왔던 겁니다. 아니 해외 자원 개발을 했으면은 그때 담당 부서 장관이 나와야지 문재인이 나와.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다음에 내각의 비리가 밝혀지면은 네. 김기춘이 나와 그럴 거야? 자, 되는 그러네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또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그리고 사실 지금 다음 정권에서는 김기춘이 나오라고 했던 말인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청와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도 실장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김기춘이 나오라고 얘기해 될지도 몰라. 그런데 노무현 시절에는요 총리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 굳이 하려면 이해찬 나오라고 하면 돼요. 실세 총리였죠. 그렇죠. 굳이 한다면은 아니 문재인은 처음에 아마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인가 그거 비슷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비서실장 했을 겁니다. 야인이 좀 됐다가 또 다시 복귀하고 됐을 거. 어디 외국 갔다 온다고 혼자서 재미 다 보고 어디 네팔을 갔다 왔다든가 트레킹하고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남들은 말이야 전부 다 뺑이 치고 있는데 혼자서 무슨 트레킹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한해 전국 때 충격을 받고 바로 복귀해서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이명박이 못 나오게 하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문재인 나오라고 했던 건데 진작 그렇지. 내가 나갈게. 이명박 나오라고 그래. 진작 했어야지. 여러 차례 밝히긴 했죠. 나갈 테니까 그쪽도 다 불러라. 근데 이미 또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또 무슨 지금 처절한 상황이냐면은 새누리당 이런 뜻도 밝혔어요. 위원들이 아니 문재인 나와도 이명박 나오는 거랑 별개다. 또 안 나간다. 이미 그렇게 또 했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지금 자가당착이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새누리당이 경애하는 수령 우리 박근혜 동지는 열심히 감사원하고 검찰 조져가지고 지금 자원비리 캐고 있잖아요. 실제로 막 나오고 있잖아. 근데 경애하는 수령을 모시는 추정하는 새누리당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이 진짜 이거 친이들 전부 다 뭘 어떻게 전부 줄 세워가지고 전부 엉덩이를 맨매를 하든지 해야지 말이야. 어느 언론의 분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측이 MB정부 쪽을 향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꺼내가지고 살짝 건드리는 것들이 물론 다가 아니겠죠. 저 가장 깊은 먼 뒤편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거일 테고. 아무튼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끝까지 파지는 못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되면 공멸일 거다. 라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데 예. 보십시오. 최동욱 때를 보라고. 최동욱 때 그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언론들이 가시하니까, 특히 보수 언론들이 가시하니까 결국은 말 안 되는 일이 되잖아.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한다면은 별로 걱정 없이 조질 수 있다고 봐요. 이명박이 온갖 얘기를 하더라도 안쓰좀 그만이야,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권력을 놓은 놈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은 갈 때까지 가자라고 하면 이명박이 먼저 꼬리를 내릴 거예요. 이제 이 후유증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일어나지. 근데 이제 그거겠죠. 얼마나 큰 잘못을 약점을 쥐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명박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약점을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 그게 관건일 겁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사인을 보내겠죠. 진짜 이거 까면 니 죽고 나 죽는다. 해볼 테야? 이런 걸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는데, 그 약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있는지 없는지도 아주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지금으로서 짐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한다면은 이명박을 아주 작살을 낼 수는 있죠. 그건 냉혹한 권력의 현실입니다. 네.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 할 수 없는 얘기, 세월호 얘기인데, 네. 오늘 한국일보가 작심하고 이거를 1면부터 다뤘더라고요. 자, 국민 77%, 10명 중 거의 8명이죠. 이 정도면은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77이라는 수치는 절대 다수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네. 다. 예, 77%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최근에 실시한 세월호 1주기 국민 여론조사에서 무려 이렇게 많은 77%의 응답자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올 초에 한국갤럽 설문조사가 있었죠. 여기서 61%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당시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이건 인양하자는 게 대세구나. 이런 분석이 뒤따랐는데 그것보다 15%포인트 이상 인양 의견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인양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족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고 하고요. 이 40대 이하에서는요, 찬성 의견이 80%를 넘겼다고 합니다. 5, 60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높습니다. 각각 68.6, 69.8. 상당한 수준이죠. 네.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어떻게 짚고 있는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월호 인양에 나설 때다라는 제목이고요. 네. 정부는 세월호 인양 문제를 검토한 특별팀의 최종 보고서가 이달 말이나 돼야 나온다는 이유로 선체 인양 여부 결정은 5월은 돼야 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무게가 11,000톤에 이르는 세월호를 절단하지 않고는 곧바로 인양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인양 과정에서 제대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날씨와 조류 문제 등의 자연 조건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술적 문제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각오만 서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내다봅니다. 또한 최대 3천억 원에 이를 비용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그러나 아직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참사 이후의 각종 대응 비용과 논란 장기화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의 비용에 비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애써서 선체 인양의 실익을 따질 것도 아니라고 한국일보는 지적을 합니다.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참사로 겪은 심리적 외상의 치유이겠죠. 안전한 인양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만 있다면 인양 이후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의 상한 마음은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인양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골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만도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하면은 네. 이제 사고 원인이 드러나겠죠. 뭐 우리가 모르던 그런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일선에서는 뭐 그 이재명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국정원이 사실상 운영하던 거다. 뭐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시중에 많은 루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단 선체 인양을 하면은 상당 부분이 저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 정권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양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선거라든지 이런 데 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덮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 세월호 때문에 그 유족들이 저렇게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자. 아마 그게 첫 번째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왜 그렇게 비명이 갔는지. 그리고 그때 처음에 그 구출하러 갔을 때 그 기울어진 선체의 유리창에서 뭐 이렇게 희끗희끗 보이는 그림자들이 바로 아이들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망치 같은 걸로 그걸 깨부셨으면은 상당히 많이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결국은 가가지고 선원들 먼저 끄집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걸 아마 저 유족들은 가장 알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그 원인 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다들 돈이 좀 들더라도 선체 인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김혜준 PD 잘 지적했지만은 아니 지금 자원외교로 수십조 원, 그것도 30몇 조 원이 앞으로도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판에 겨우 천억이면은 개인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은 못 쓸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전함 아리조나호가 어쩌고 이지랄하는 인간도 있더만.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얼핏 봤는데 신주만에서 그 아리조나호가 돌아 저 일본 항공기에서 급습받아가지고 침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양 안 하고 그 위에다 해상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침략자에 의해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침몰된 겁니다. 어떻게 그거하고 국가 시스템의 부재, 부정부패 그런 것 때문에 안 빠져도 될 세월호가 침몰한 데 대해서 똑같이 뭐 해상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뭐 새누리당 의원 같은데 이런 얼핏 봐가지고 누군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옛날에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건 인양 왜 안 합니까? 네. 거북선은 왜 인양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따질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를 위한 이유 가져다 대는 거죠. 자기들도 아마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여론은 이렇게 됩니다. 네. 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오늘 뭐 조선일보 인터뷰였던가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 물어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일보 이 기사가 나올 줄은 몰랐었나 봐요. 한국일보가 여론조사에서 대답을 해줬네요. 그럼 이제 인양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냥. 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 전에 잠시 전화 말씀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4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삭발식 도중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의 한마디. 김진태 이 사람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세월호 꺼내지 말자면서요. 그러면 또 누구 죽는다고? 제가 물어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건물도 올리지 마세요. 지하철 공사도 하지 마세요. 왜? 그거 할 때마다 사람들 다 죽잖아. 세월호를 꺼내지 말고 그곳을 추념공원으로 만들자고요. 그 안에 9명이 있는데 그 안에 바닷속에 묻어둔 채 거기를 추념공원으로 만들자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거라고요. 김진태, 당신 자식
잃고 나서 가슴에 묻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내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피눈물 나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처절한 고통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자식을 가슴에 묻으란 이야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게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런 인간한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을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태 이 개새끼야! 김진태 이 개새끼야! 이 자식 잃고 네가 너라도 해서 우리 가정들 뛰는 순간 칼갈에 찢어 죽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다 보도하세요. 이 내용 그대로 다 보도하랬더니 사안의 맥락과 관계없이 유경근 위원장의 말을 논란이 될 발언이라며 찍고 까부는 종합편성방송 채널A. 당신 자식 잃고 가슴에 묻어라. 예. 사실 말이죠. 세월호 얘기만 좀 나오면 그게 본질이든 그게 아니든 머릿속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어제 큰 논란이 될 만한 발언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한 기자. 네. 어제 도보 행진에 앞서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식을 했는데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모임이죠. 예.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내용인즉슨 진상규명과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 본격적인 발언 이전에 본인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화살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겨누었습니다. 예. 유 위원장이 XX, 당신 자식 잃고 나서 가슴에 묻어라. 가슴에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죽을 때까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게 짓거리고 있느냐. 눈에 띄면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분노의 그 수위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험난한 발언이죠. 예. 그렇지만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빠 그거 정말 아름다운 언행이에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참 비통한 마음과 함께 또 안타까운 마음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 최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 해역을 주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으라고?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됐겠죠. 정말로 아이를 가슴에 묻은 배우 박영규 씨.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사실 이렇게 좋은 날 되면 항상 한쪽으로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런 좋은 날은 항상 보고 싶은 늘 생각나고 보고 싶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 그 아들한테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빛나면 그 빛이 하늘로 가서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을 때 얼른 찾아보라고 제가 열심히 빛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김진태 의원 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마디 하시겠죠. 카메라 일로 좀 주세요. 우리 세월호 가족 여러분 힘차게 내년에 힘차게 우리 용기를 짐하고 삽시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야, 진짜. 아니,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하는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지만은, 뭐, 이 정권이나, 이 정권을 지탱하는 여당에게 뭔가 좀 불리한 것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호도하겠다는 생각은, 종편이라면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써먹을 게 따로 있는 거죠. 아니, 아까 기자 기자인가? 내가 뭐 얼굴은 안 봐서 오디오로 들으니까 자기도 양심은 있는지 마지막에 뭐 안타까움 어쩌고 이렇게 쉴드를 치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이유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유명을 달리한 자식이 그러니까 저기 예은이잖아요. 유경근 위원장 딸. 예은이가 하늘에서 보고 맞는 말이라고 좋아하겠냐. 안타깝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예. 그게 참 인간이라는 게 잔인한 동물입니다. 그게 뭔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무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는 게 인간이고 그것도 시나리오 써가지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냥 원고 써서 할 때 데스크가 뭐 어떻게 마사지를 했는지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막 이거는 일종의 뉴스 쇼였으니까 뭐 PD나 작가들이 주가 돼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작가들은 그런 원고를 쓰면서 도대체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잔인한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 뭐 사실 뭐 채널 A가 얻을 정치적 이익이라는 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채널 A를 보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속 시원하다. 아니 그 채널 A를 보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기 애들 사고 나면은 그래서 자기 애를 잃으면은 욕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은 내 옆에서 누가 그러면 당신 죽은 자식이 하늘나라에서 좋아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또 어떤 단원고 희생학생의 어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진실만 규명해 달라. 그러면은 목숨도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근데 이유는 알고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참 보면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온 창피를 당하든 뭐든 일단 통과만 되면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일단 그 자리에 앉고 그러면 다 된다. 이제 뻔뻔하고 철면피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게 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야. 사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게다가 이유도 알 수 없이 살 수 있는 애가 그냥 그 선실에 가만히 있어라 얘기만 듣고 안에 갇혀 있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알고 싶다고. 근데 그런 심정을 몰라. 왜? 공감 능력이 부재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를 쥐고 있는 인간들의 공감 능력 부재입니다. 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세상이 다 그렇게 야박하고 국가에서 복지해주면은 전부 나태하고 일 안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인간들은.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자, PD브리핑으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 내지는 둘러싼 얘기입니다. 네. 홍준표하고 선을 그으려는 새누리당 내부의 움직임에 관한 얘기인데 짤막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남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이나 9일쯤에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지난 2월 25일 이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추대가 된 강기훈 의원하고 경남 의원들의 상견례라고 해요. 그런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굉장히 깊숙이 오갔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기훈 의원 지난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는 8일이나 9일 이 번개 비슷하게 만날 계획이다 라면서 뭐 특별한 의제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회가 열리는 달에 의원들이 모여 의견도 나누고 당정 협의도 하면서 회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루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홍 지사 주민 소환을 준비하는 등등 여론이 좋지 않죠. 당내에도 이견이 많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부터가 조금 마뜩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진주가 지역구죠. 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지역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무상급식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단히 벼르고 간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두들 조심스러운 눈치이기는 하지만은 홍준표 지사가 촉발한 이 급식 논란의 적잖이들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경남 도민 가운데 약 절반인 49%는 홍준표 지사의 조치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이런 경우는 35%에 그쳤다고 하고요. 이 보수 성향이 이렇게 강한 동네에서 50%가 보수 지자체장의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불과 1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게 최대 목표일 수밖에 없겠죠.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 경남도가 홍준표발 급식 논란에 휩싸이는 걸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의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홍준표 지사 만약에 당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요새 뉴스에 단골로 등장했었다는 점을 빼고 남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 모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뭐 그랬으면 어쩐다고.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지사를 탄핵이라도 할 거야? 전부 다 하는 얘기지. 에이. 그래도 그러니까 영향력을 여러모로 미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경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대다수가 또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등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표를 의식한 행동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나갈 리가 없습니다. 사실 다음 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나갈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설사 그게 옳은 길이라도 하더라도 연착륙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진주 의료원을 폐지하고 의무급식을 중단시키는 이건 거의 만행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재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마 홍준표가 개도 있고 구력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지사라도 한번 더 하자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후회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하는 행동은 지사 재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로지 관심은 좀 보수적인 유권자들 특히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계층들에게 뭔가 선택을 받자.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은 어쩌면 달성했을지도 모르죠. 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무려 35%가 찬성한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사실은. 이게 놀랍습니다. 49%가 반대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경남도에서는 35%는 무상급식을 중단해도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는 홍준표의 노림수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35%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네. 이거 홍준표 강하게 봤더니, 다수에게는 외면을 받았지만은, 한 30%한테는, 이거 김무성이보다 낫네?
이런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그 홍준표의 야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도대체 뭘 할 거예요. 효과를 보려면은 탄핵을 하면 됩니다. 근데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책으로 인해서 탄핵을 받는 경우라는 것은 탄핵 사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유일하게 한다면은 주민 소환을 하는 건데 주민 소환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웃기는 꼴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49%가 반대한다는 게 뭐 홍준표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홍준표는 49%가 아니라 90%가 반대해도 10%만 찬성한다면은 만족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난리 났거든. 그렇죠. 뭐 어차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하고 1대1로 맞붙으면은 두 후보 놓고 볼 때는 51% 먹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으로 많은 표가 빠져나간다면은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뭐 내년에 뻔하겠죠. 당연히 뭐 안 봐도 뻔하죠. 무상 보육제도 경남의 보육 우리가 살려내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올 텐데. 자, 그러면은 뭐 우리 홍준표를 지지했던 35%야 놀고 있는데 하겠지만은 49%가 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폼을 잡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내가 묻고 싶어. 이 박대출 씨. 이 박대출 의원이 옛날 같이 출입했을 때 서울신문 기자로서 진중학교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 해가지고 후배라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뭐, 나이 다 50대 중반인데, 뭐, 후배라고 해본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지. 박대출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홍준표를 탄핵할 거야? 폼 잡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폼 잡지 말라.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든가. 우리가, 잘못 공천해가지고 홍준표 같은 이상한 사람을 경남지사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참 갑자기 끌어들여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두고두고 그래서 조금 여한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경남을 버리고 대선에 뛰겠다고 나왔던 김두관 전 지사가 또 문득 한번 떠오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정치적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은 진짜 처신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근노갑씨 나와가지고 정동영 천정배 비판하고 나서던데 네.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